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매경 테스트 경제학 적중 예상 문제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장의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보기에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라는 것은 물건을 사겠다는 어떤 소비자의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선 사과라고 할게요. 사과라고 하면 사과에 대한 디맨드 수요에 영향 미치는 요인은 사과의 가격이 있고 그 외에 뭐 다른 재화의 배가격 같은 것도 있고 소득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긴 한데요. 여기서요. 곡선 상해 이동과 곡선 자체 이동을 좀 구별하셔야 됩니다. 사과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요인들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수요의 변화할 때 이거는 뭐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닌데 끝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양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은요. 곡선 상에서 이동이에요. 얘는 양자가 들어갔네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다라고 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하면 첫 번째요. 해당 재화의 가격은 곡선 상에서 이동이야. 왜냐면 양자가 들어가면은 곡선 상인데 이건 곡선 자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답 찾았습니까? 답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나와 마야. 요소 가격의 변화. 우리 노동과 자본, 휘발유 가격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공급 곡선에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아닌 것은 나는 곡선 상의 이동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마는 공급 곡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득의 변화라든가 관련 재화의 가격, 취향의 변화 이런 것들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킵니다. 어떻게 이동시킬까요? 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소득의 변화 한번 봅시다.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요 곡선이 어떻게 이동해요? 그쵸. 우측인지 좌측인지 알 수 없어. 우리가 정상제면 우측 이동, 열등제면 좌측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곡선 자체가 이동하고 관련 재화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동할까요?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왜 자꾸 넌 알 수 없다 그러니 맞아요. 이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취향의 변화. 이게 만약에 어떤 재화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이겠죠. 그러면 얘는 디맨드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해설을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그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봅시다. 다음 보기에서 스마트폰의 시장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 우선 첫 번째,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하면요. 우리 공급 곡선을 무슨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맞아요. 코스트를 나타내는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쪽에다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가 Q라 그러고 여기가 P라고 돼 있어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공급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향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높이의 의미는 뭡니까 하면 이게 비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내가 Q0를 생산 공급한다라고 할 때 이 공급 곡선의 높이는 최대한 얼마까지 나는 이만큼의 비용이 들었으니까 최소한이라 하는 게 더 낫겠네. 최소한 이 곡선의 높이는 공급 곡선의 높이는 자,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으로 봤을 때 최소한 얼마나 받아야 되는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생기게 되면 이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이렇게 되면 상방 이동하게 되고요. 만약에 비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생긴다라고 하면
비용이 절감되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이게 하방 이동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측 이동이고요. 상방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비용 증가는 좌측 이동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우측 이동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우측 이동하게 되면 비용을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밑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트가 하락하게 되는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방으로 이동하는 거와 동일한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요? 비용이 절감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짜잔, 이거요. 자, 스마트폰을 만드는데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비용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측 이동, 하방 이동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비용과 관련된 거 보세요. 이거요. 이건 아니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것도 공급 곡선 상해 이동이죠. 그래서 공급 곡선 상해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제작 기술의 향상. 맞아요. 이거는 기술 진보로 인해 가지고 비용을 더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 더 많이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걸로 예상해.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게 나아요? 아니면 상승한 다음에 내놓는 게 낫습니까? 아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 라면 같은 게 경제가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막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지금 생산하는 사람이 라면을 공급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라면을 그냥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내놓는 게 나아? 그쵸. 나중에 비쌀 때 파는 게 낫잖아.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라면 가격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은요. 시장에 내놨던 것도 다 회수해야지. 회수했다가 비싸졌을 때 팔아야지 대박을 터뜨리는 거죠. 뭐 그렇게 대박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상 가격이 상승하면 이거는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하는 건 맞습니다. 자, 스마트폰 생산 업체가 증가. 그렇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성전자, 오성전자, 육선전자가 막 생겨가지고 발음이 안 되네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시장 전체에서 공급량은 어떻게 됩니까?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공급 곡선은 우리가 옆에서 만약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생산 공급하니 했더니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만큼 생산 공급하려고 하는데 생산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마가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다음 보기 지문을 읽고 버스의 균형 임금과 이용량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 공급 곡선을 보셔야 돼요. 이게 버스에 대한 이용량이고요. 버스에 대한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하락해서 이게 버스 생산하는데 관련되는 비용과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비용이 코스트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나타내는 공급 곡선이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합니다. 하방 이동한다는 것은 우측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원래 이제 균형점이 여기서 시작했어요. 제로라고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됐고 비용 감소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지하철에 대한 만성 적자 회사의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대. 여러분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지하철도 같이 이용을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은 서로 경쟁 관계,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지하철의 요금이 상승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지하철에 대한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가격이 비싸지니까 야, 버스 타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버스에 대한 소비량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네, 이해 가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우측 이동합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우리가 좀 보셔야 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갔다가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까지 생기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가격은 올라가요.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소비량이 아니면 지하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조금 증가했다 합시다. 이렇게 조금 증가했다 하면 이 주황 색깔이 조금 증가예요. 조금 증가. 그럼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잖아. 그럼 점점점점 보시면 오히려 이전에 비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유 가격이 내려서 버스의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버스 생산, 운행에 따른 비용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지하철 회사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철 요금 자체가 인상하게 되면 지하철 소비량이 감소하고 버스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원래 이제 균형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새로운 상황에서 보시면요. 요금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잖아요. 여기 있는데 새로운 점이 여기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자, 이렇게 한번 다시 그림을 그릴게요. 좀 지저분해져 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우선 여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둘 다 우측 이동하게 되는 건데 어떤 게 얼마나 많이 이동했는가 그걸 보려고 해요. 나눠서 한번 그려볼게요. 나눠서. 자, 여기다 한번 나눠서 그려봅시다. 수요와 공급. 처음 균형점을요. 우리 ABC로 합시다. A라고 할게요. 자,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에서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했어요. 우측 이동했는데 많이 이동했다 합시다. 그랬어. 근데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이동을 조금 이동했다 합시다. 이렇게 조금 이동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B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B점이 여기야. 네, 이렇게요. 자, 하나 또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게 공급 곡선이고요. 이게 수요 곡선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했어요. 근데 수요 곡선이 더 많이 이동한 거야. 새로운 균형점을 찾으면 이렇게 더 많이 이동했다 합시다. 이렇게요.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균형점을 찾아볼게요. 여기가 A점이 되고 여기가 B점이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공급 곡선이 이동한 건 제가 일부러 맞췄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이동을 했어요. 이동한 크기는 똑같아요. 근데 수요 곡선이 얼마나 이동했는데 얘는 수요 곡선이 조금 이동했고요. 얘는 수요 곡선이 많이 이동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하방, 이것도 우측 이동입니다. 우측으로 이동했는데 어느 게 많이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공급 곡선 이동이 훨씬 크게 되면 여기 거래량은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점점점점 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요. 다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거 많이 증가했네요. 아무튼 증가하는 건 똑같은데 이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여기서는 점점점점점 보시면 A에서 B가 되는 거니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 좀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용량은 항상 증가해.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금은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두 개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는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예, 요거 뭐 요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되니까 어렵진 않지만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면 톰과 제리의 콜라에 대한 개별 수요 곡선이 다음과 같대요. 선형이니까 선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리니어 해가지고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톰에 대한 수요 곡선, 제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있고요. 콜라에 대한 가격이 5일 때 콜라에 대한 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각각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이 시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좀 이해되시는 분까지만 보시고 우선 우리의 관심사는 톰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요.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얼마였었는데 얼마나 변했니? 이렇게 나타내는 변화율인데 그거를 변화끼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Q분의 P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Q고 여기가 P면 수요 곡선 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하현은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때 여기 보시면 가격이 5야, P가 5야.
P가 5일 때 Q는 어떻게 됩니까? Q는 여기 보시면은 톰 같은 경우에는 5를 집어넣으면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거 칠판에 그래프를 나타내려고 하면은요. 이거 P로 정리해야 되는 거 이해되십니까? 가격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P로 정리하면 10-Q 톰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Q가 5가 되고 5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절편은 여기가 얼마냐면 10이고요. 지금 상황에서 균형에서는 5야. 그래서 점점점점해서 여기가 되고 여기도 5 이렇게 돼서 여기서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선 기하학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요. 우리가 분모분의 분자 원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돼요.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튼 분모와 분자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5고 이것도 5니까 5분의 5 해가지고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공식에 넣어도 돼. 여기 보시면 자, Q를 P로 미분하는 거야. 이거 이 정도 간단 미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걸요, Q가 있는 건데 P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절대값을 붙여가지고 우리 그냥 1만 쓸 거예요. 근데 우선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야? P와 Q 값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 자, 우선 여기 보시면 Q 값은 얼마야? 5죠? P 값도 5예요. 그러면 5분의 5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탄력성은 1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서 계산 과정 직접 이거 푸는 건데 이 이상은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시장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또 구하세요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 시장이요. 시장이면 우리가 수요 전체를 나타낼 때 이거 두 개 합하는 거 아시죠? 시장 수요 곡선은 시장 마켓 전체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를 서메이션 해가지고요. 뭐 이거 Q 이렇게 합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Q에 톰이죠. 이 톰이에요. 통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리. 톰과 젤이 아십니까? 예,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걸 두 개 합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톰은 어떻게 돼요? 10-P. 젤리는 20-P. 이렇게요. 이게 살짝 이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절편이 다르면 이게 꺾인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뭐 거기까지 우선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시험 문제가 꺾이기 전에 그런 상황에선 잘 나오진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30-2P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이것도 수요 곡선 계산을 하게 되면 똑같이요. 가격이 지금 5잖아. 가격이 5가 되니까 P가 5가 될 때 시장 전체 수요량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520 하니까 Q가 20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켓입니다. 마켓 전체는 20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요 탄력성 구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탄력성 할 때 이거를 Q를 나타내가지고 P로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여기다 P가 어떻게 됩니까? 5고요. Q에다가 20 이렇게 집어넣으면 똑같이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합치는 것까지는 좀 버거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앞에 요거 있죠. 톰까지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전력 수요의 공급과 수요와 공급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게 톰과 젤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서는 수요의 탄력성만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구하세요. 어디서? 균형에서 이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정석으로 푸는 방법도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편법으로 푸는 법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균형값을 구하셔야 돼. 균형값을. 자, 여기 보시면 전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값을 찾아야 됩니다. Q가 있고 P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하게 되면 수요 곡선 이렇게 있고 공급 곡선 우리가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 곡선이 있어요. 자, 이거 두 개 같게 놓고 풀면은요. 이거 균형값 찾을 수 있죠. 이 균형값 2점을 찾아봅시다. P와 Q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게 P가 가격은 똑같아야 되니까 P와 P가 똑같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도 돼. 그러면 30
3Q는 10 플러스 Q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면 4Q는 20 이렇게 되니까 Q가 얼마예요? 4, 5,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5 이렇게요. 되셨죠? 자, 다음에 Q가 5면은 P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Q가 5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Q가 5면 P는 15 여기다 넣으면 15 여기는 1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 수요의 탄력성 어떻게 구합니까? 편법 한번 이용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있으면 Q가 제로일 때 여기 절편이 얼마예요?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 절편이 이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요 30이야. 자, 여기 균형점에서 탄력성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편법 어떻게 구합니까?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보시면 돼.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요. 이해하시겠죠? 얼마예요? 얼마? 그렇죠. 이게 15고 이거 15니까 1 중에서 3, 4, 5 다 1이군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공급의 탄력성까지 계산해야죠. 자, 공급의 탄력성 한번 구해봅시다. 공급의 탄력성을 보시면 이것도 직접 정확하게 곡선을 그릴게요. 여기 2점에서 균형에서 구하는 건데 공급의 곡선이 이게 가로지르는 부분이 어딘가를 봐야 되는데 Q가 제로일 때 P는 마이너스 10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대략 그려서 그렇고요. 정확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하게 그림을 그리면 자, P가 빵일 때 Q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공급 곡선은. 균형이 지금 여기가 5야. 여기가 5가 되고요. 얘가 2점인데 자, 그랬을 때 여기 얼마라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됩니다. 자,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맞습니다. 이게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원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점까지의 거리야. 여기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가 이거고요. 전체 거리는 이게 바로 전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점까지의 거리는 5가 되고요. 전체 거리는 이거 전체 길이가 15인 거 이해되시죠? 15가 돼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3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수요의 탄력성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공급의 탄력성은 3이기 때문에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난이도 최상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욕심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 사실 매경 테스트 정도는 다 맞추시죠. 그냥 뭐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나는 뭐 600만 받을래 700 받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900점 이상 그냥 거의 만점을 다 받아 버리세요. 뭐 그 정도 어렵지 않고요. 제가 차근차근 진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다 구성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6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고른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름에 배추 농사는 최악의 해였지만 가을은 최상의 계절이었다. 7월과 8월에는 유례 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고랭지 배추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21%나 줄었다. 생산량이 줄었나 봐요. 이 때문에 배추가 금추, 배추값이 미쳤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러나 가을 들어서는 상황이 확 달라졌다. 20도 안팎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신선한 날씨가 계속되었고 자, 비가 제때 내려줘서 배추를 키우는데 너무 좋은 날씨였다. 그래서 한 농부는 가을 배추 키우기에 올해만큼 좋은 해도 드물다. 와, 이것보다 좋은 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농부는 배추를 만져보니까 속이 꽉 차서 지금 팔아도 되겠다. 이렇게 좋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7, 8월에는 잘 안 되다가 지금 엄청나게 생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추에 대한 생산,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하게 되니까 생산이 증가해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뭐 따라오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농부의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판매 수입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이제 균형점이잖아.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균형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게 가격이 100원인데
5개가 팔렸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매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총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P 곱하기 Q가 총 수입이야. 100원짜리 하는 게 몇 개 팔렸어요? 5개 팔렸기 때문에 이때 총 수입은 5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럼 이게 바로 면적이 바로 총 수입의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총 수입이 바로 요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배추 농사가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풍년이요 하면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풍년이 들었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근데 가격은 그럼 떨어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해요. 가격은 떨어져. 근데 이게 가격은 떨어져 가지고 사실은 하나 팔 때마다 손해가 되긴 해. 그런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러면 그쵸. 박리담회 때문에 총수입은 증가할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 가격이 왕창 떨어졌다 합시다. 왕창. 그럼 총수입은 어떻게 돼?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요.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요. 풍년이요 한 거야. 풍년이요. 이게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풍년이요. 풍년이요 이렇게 되면 농부가 행복해질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배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수제에 해당하는 거야. 쌀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쌀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막 밥을 3끼, 4끼 막 이렇게 5끼 먹진 않잖아요. 배추도 마찬가지야. 한국인이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배추만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진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필수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면 또 못 사는 거죠. 필수제 같은 경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아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가격만 이렇게 가격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비탄력적인 게 아니라 물론 생산도 비탄력적이야. 아니 이걸 더 생산하고 싶어도요. 생산은 뭐 쉽게 할 수가 없어. 배추야 자라라 자라라. 뭐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로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도 비탄력적이고 공급도 비탄력적인 그런 기억나시죠? 농부의 역설, 풍년의 역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구성원의 오류 해가지고 절액의 역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살짝 살펴보시면 이게 풍년이 들었어. 근데 여기 보시면 비율로 봐야 되는데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했는데 여기 색깔을 칠해볼게요. 자, 농부 입장에서는요. 총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이게 총수입은 P 곱하기 Q가 총수입이야. 여기 보시면 이 면적이 바로 총수입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걸 가만히 면적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보시면 면적이 여기만큼은 날아가는데 요만큼은 증가했는데 증가한 크기가 별로 크게 증가하지 않았죠. 잘 보이십니까? 자, 이걸로 할까요? 하얀 색깔로. 요게 바로 총수입이라니까 새로운. 근데 총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황 색깔보다 이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랑 똑같은 거야. 풍년이 들어가지고 Q가 증가했는데 가격이 대폭락하는 거야. 풍년이요 해가지고 생산은 증가했으나 가격이 비탄력적이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대폭락을 하게 되면 폭락으로 농부는 슬퍼집니다. 농부의 슬픔, 슬퍼 이렇게요. 이게 농부의 역설, 풍년의 역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결론은 살짝 보시면 배추값이 하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추라는 게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그 떨어진 게 이게 판매량 증가한 것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액 P 곱하기 Q는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럼 이게 왜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입니까? 하면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잘 봐보세요. 여기 잘 봐보세요. P가 떨어졌는데 Q가 많이 증가했어요? 조금 증가했어요? 화살표 가지고 길이 크기를 표현한 거예요. P가 떨어졌는데 Q가 많이 증가하면 그게 탄력적인데 Q가 조금 증가했으니까 이게 바로 비탄력적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P에 민감하지 않죠. 우리가 얘기했잖아. 쌀과 같은 필수제, 담배 이런 것들은요. 가격 탄력성이 작게 됩니다. 우리가 뭐 사치제 관련된 명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탄력성이 좀 크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응용하는 문제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맞추셔야지 여러분들이 최고 고득점까지 올라가시게 될 수 있습니다.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여러분들 여기 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햄버거에 대한 수요 함수를 추정한 결과 햄버거 가격이 10이고요. 핫도그 가격이 5고요. 소득이 100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았대요. 그럼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은 변하지 않았대요. 우선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문제를 볼게요. 가격 탄력성을 구해라. 소득 탄력성을 구해라. 교차 탄력성을 구해라. 각각에 대한 탄력성을 구하래요. 소득 가격 탄력성은 지금 햄버거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Q1이야. 그래서 P1의 가격이 변했을 때 어떻게 되니? 이게 가격 탄력성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P2가 변했을 때 영향 미치는 거 이게 바로 교차 탄력성이고요. 소득이에요. 소득. 얘가 M이 소득입니다. 소득이 변화하게 되면 얘도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바로 소득 탄력성입니다. 아셨죠? 우리 설명할 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선 Q가 균형일 때 Q가 어떻게 되는가 찾아야 돼. Q가 우선 어떻게 되는가 먼저 찾아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P1이 10이야. 그러니까 100 마이너스 2, 얘가 10입니다. 더하기 2. 그 다음 Q2는 핫도그 가격이 5입니다. 5 이렇게 있고 더하기 0.1. 자, 소득은 얼마인가 보세요. 100 이렇게 돼 있어요. 1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잘 됐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그냥 풀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요게 10이잖아. 근데 얘도 여기 보시면 10 하니까 20 되고요. 얘가 20이니까 Q는 그냥 100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풀었으면 100 마이너스 20 플러스 5, 20 플러스 여기 보시면 0.1 곱하기 100이니까 10 이렇게 돼서 이건 싹싹싹 지워지니까 100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값에 대해서 각각의 탄력성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탄력성 구하는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하면은요. 지금 보시면 재화 1, 그 재화에 대한 그거면 지금 재화 1이니까 햄버거가 P1이에요. 그러면 P1이라고 쓸게요. 아니면 이제 햄버거라 쓸게요. 그래서 햄버거의 가격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얼마나 변합니까 할 때 햄버거의 소비량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Q 햄버거, 그 다음에 P 햄버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다 식을 공식에다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요거는요. 햄버거에 대한 수요를 햄버거에 대한 가격으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 나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쭉 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햄버거 가격과 햄버거 소비량이잖아. 햄버거 가격은 얼마라고요? 10. 지금 소비량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예 주어져 있어요. 10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햄버거의 지금 저기 보시면 가격은 10, 얘는 100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계산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절대값을 보통 씌워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20 하니까 0.5 그렇죠. 그래서 햄버거의 가격 탄력은 0.2 해가지고 맞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소득 탄력성을 구합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은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 자, 소득이니까 소득 지금 M이에요. M, 소득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구합니다. 소득으로 미분을 해요. 요거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소득에 대한 탄력성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패턴을 잘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이 있고 여기 보시면 소득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이거 정리하시게 되면 자, 요거 앞에 부분 요거 있잖아요.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를요. 이 햄버거에 대한 수요 함수를 소득으로 미분해. 그럼 앞에 0.1이 남죠? 그게 바로 앞에 붙는 거야. 0.1이야. 얘가 0.1 나오고요. 0.1. 그 다음 뒤에 또 달라붙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Q 햄버거의 소비량은 100g에 100 이렇게 들어가고요. 100 들어가고요. 소득은 얼마라고요? 100 이렇게 돼 있네요. 100 이렇게 돼 있네요. 끝.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와 얘 지워지니까 그냥 0.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거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0.1.
교차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네, 직접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교차 탄력성은 자, 햄버거 수요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다라고 하면은 여기 한번 볼게요. 핫도그에 대한 가격이 변화합니다. 그랬을 때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야. 자, 그러면 교차 탄력성 보통 우리가 1, 2 또는 XY 이렇게 씁니다. 뭐 이거는 따로 뭐 식은 뭐 이렇게 하점자는 정해진 건 없어요. 자, 위에 여기서 보시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변해요? 핫도그 가격이니까 핫 이렇게 쓸게요. 핫도그. 그 다음에 햄버거가 관심이니까 햄버거에 대한 소비량 이렇게 있고 Q 햄버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 핫도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주어진 값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볼게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Q 햄버거를요. 핫도그 가격인 요거 P2로 미분해요. 지금 플러스니까 두 개가 대체관계라는 것도 보이시면 더 좋겠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거 핫도그 가격과 햄버거 소비량을 여기다 넣습니다. 핫도그 가격 얼마입니까? 5. 그렇죠? 이거 천천히 한 다음에 1분 안에 뭐 30초 안에 그게 아니라 연습을 해가지고 속도를 올려야 되는 거야. 아셨죠? 우선 첫 번째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지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핫도그의 가격은 저기 5 이렇게 돼 있고 햄버거의 소비량은 100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0.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0.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1, 2, 3번까지 계산하는 것만 좀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핫도그 가격은 1% 하락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소득이 10% 증가했는데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넘어갈게요. 아셨죠? 넘어가시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10%만큼 변했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이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신 분들은 보시고 아니면 우선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햄버거와 핫도그는 대체 관계다. 여기 보시면 이게 플러스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대체 관계다 이렇게 할게요. 대체 관계. 4번은 아예 안 합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기출문제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회계사 문제 되게 많은데 그거를 살짝 혹시나 해서 거기까지도 하긴 했는데요.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른 보충 특강으로 해서 관련된 문제를 몇 개 연속해서 풀어드릴게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그 게시판에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관련 문제를 제가 추가적으로 읽을 거리랑 그런 것들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서 보충해 주세요. 만약에 저는 이것까지만 하면 고득점 안 될까? 돼요, 돼. 근데 조금 거기가 더 나간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봅시다. 자, 다음 기사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을 보여준다. 한번 기사 내용을 볼게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1990년대부터 세계 경제학계에서 치열하게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92년 프린스턴 대학의 앨런 크루거라는 교수가요. 지역에 패스트푸드점 있잖아요. 맥도날드 같은 거요.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고용 등을 조사해가지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고용이 팍팍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팍팍 줄지 않은 거야. 그래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봤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론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자동차 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함수를 가지고 노동시장 임금률과 노동의 수요 공급을 한번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숫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런데 0을 좀 뺐으면 3개 정도 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안 뺐어요.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살짝 보시고 실제 데이터는 더 복잡하니까 한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동시장에서 지금 얘기하는데 여기가 노동이고요. 임금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보시면 잘 계산 과정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만 말씀드릴게요. 공급곡선은 P로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게 공급곡선 이렇게 돼 있고 수요곡선도 P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만 빼기 Q 하니까 여기가 만이고 마이너스 Q 이렇게 돼 있어요. 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균형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야, 여기. 이해되시죠? 이 두 개 갖게 놓고 되면 어떻게 딱 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5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케이. 5천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도 당연히 5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처음에 균형점, 2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6,000원으로 정하게 된 거야. 야, 5천 갖고 어떻게 최저 생활을 하란 말이야? 물론 이제 더 이제 현실에서는 좀 더 높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5천까지 이게 균형임금인데 6천까지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6천이니까 여기까지 올린 거야. 6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실업자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걸 찾아야지. 6천을 여기다 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고요. 여기다가 값을 찾고 여기다 값을 찾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6천에서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짝 직관적으로 봐도 여기다 6천을 집어넣으면은 임금 P가 이제 W로 해도 되는데 그냥 P로 돼 있어요. 이게 W를 바꿔야 되고 이게 노동 고용이라 한 거야. 6천 집어넣게 되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노동시장이니까 저는 앞에서 요거를 그냥 L이라고 썼고요. 고용량. 이게 가격이니까 임금 이렇게 쓴 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같은 얘기예요. 기호만 그냥 이렇게 P냐 Q냐 이걸로 그냥 표시한 거예요. 자, 아무튼 이게 6천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고용량은 4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야. 4천 이렇게. 자, 근데 6천일 때는 여기다 6천일 때는 일을 하겠다는 공급하겠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P에다 6천을 넣으면 Q가 그렇죠. 고용하려는 사람이 일을 하겠다는 사람 6천이 되니까 요 점이 바로 6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천. 요거만 잘 보세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6천으로 하면 실업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걸 찾는 건데 먼저 이만큼이 실업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6천에서 4천을 뺀 2천만큼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살짝 보시면 여기요. 이렇게 6천으로 설정하면 실업자가 얼마가 됩니까?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업의 크기 요거와 요거 차이예요. 요 차이 이렇게 되는 거 여기다 표현할게요. 6천에서 4천을 뺀 여기 색깔 이걸로 할까요? 2천만큼이 바로 실업의 크기, 실업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요까지만 잘 하셔도 충분해요. 그 다음에 노동 공급자의 총 임금 소득과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노동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는 야 우리 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야 이거 색깔 이거 보십니까? 5천 빨간 색깔로 할게요. 5천을 받았는데 5천 명이 고용됐으니까 이게 노동자들이 받게 되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돼. 5천 곱하기 5천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이제 근로 전체 소득은 W 곱하기 L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천 아유 숫자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5천 이렇게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후생은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총 임금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먼저 보는 거야. 총 임금 소득 보면 이 빨간 색깔에서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줄어들어요. 안타깝게. 여기 보시면 6천으로 올라가니까 일자리는 4천밖에 취업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바로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이만큼이 근로소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000만큼 올라갔지만 이게 이만큼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6천 곱하기 4천 이거야. 그래서 근로소득은 W 이거니까 6천 곱하기 4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5, 25인데 4, 6에 24니까 더 줄어들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총 임금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그 이전에는 이만큼이었었는데 총 임금 소득이 이렇게 있다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그거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최저임금 실시 이후에 총 임금 소득이 이게 아니라 아까 본 거 있잖아요. 6천 곱하기 4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자 잉여랑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되는가 그걸 한번 여기다 그려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요거 한번 잘 봐보세요. 앞에 그림에서 새롭게 그려야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점점점점점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이고 수요 곡선이면 여러분 소비자 잉여는 어떤 게 소비자 잉여입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야. 소비자 잉여고요.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게 사회 전체적인 총 잉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실시했어. 여기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이렇게 실시했어. 이렇게 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만큼으로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어요. 요렇게 파란 색깔로 할게요.
요만큼으로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야.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만큼 있었는데 우리 따로 면적으로 안 해도 되겠죠? 해볼까요? 면적으로 점점점점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나눠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라 그러고 여기를 D라 그러고 E라 그러고 F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중요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최저임금 실시하기 전 before 한번 상황을 볼게요. 자,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 잉여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 A, B, C 이렇게 있어요.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보시면 C, 여기 D, E,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D, E, F. 그래서 이제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토탈 총 잉여는 이게 바로 A, B, C, D, E, 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최저임금을 실시했습니다. 애프터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애프터 상황에서 보면은 자, 소비자 잉여가 이걸로 줄어들었다니까 A만큼에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노동시장에서 소비자는 기업이라는 거 그걸 좀 잘 생각해 주세요. A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근로자가 받은 총 임금이 이만큼인 거야. 이만큼인데 거기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요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요게 바로 근로자가 얻게 되는 생산자 잉여입니다. 여기서 총 근로소득만 물어본 게 아니라 생산자 잉여도 물어보고 있어서 B, D, F 이렇게 됩니다. B, D, F.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더하면 A, B, D, F 이렇게 돼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색깔을 검정 색깔로 할게요. 이만큼. C와 이만큼이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에 생산자 잉여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생산자 잉여가 실시 이전과 이후 보면은 이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EF 면적 이 삼각형을 구하시면 돼. 근데 새로운 상황에서는요. BDF가 되는 거니까 이거 둘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책에서도 이렇게 삼각형 면적을 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 면적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면적은 숫자가 커서 여러분들이 그냥 살짝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그것만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수요 공급의 응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호비 쪽들은 맥주를 무척 좋아한대요. 맥주를 아주 좋아한대요. 호빗 정부는 호빗들이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신다 판단해가지고 야, 너희들 말이야 맥주 사서 마실 때마다 한 병당 1,000원의 세금을 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세금이 호빗들의 반발이 너무 거센 거야. 야, 뭐야 이렇게 맥주를 사서 마실 때 매기는 세금을 맥주 파는 호빗 주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매기기로 결정할 때. 자, 다시요. 정부가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누구한테 때리는가 했더니 이게 호빗 쪽들이 이게 맥주를 왜 이렇게 좋아해 해가지고 호빗 쪽들에게 이제 세금을 때린 거야. 호빗에게 이제 맥주세를 부과한 거죠. 주세를 부과한 거야. 그랬더니 호빗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때린 거야. 소비자에게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빗 쪽들이 막 화가 내가지고 막 거세게 반발하게 되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안 되겠다. 야, 그럼 만만한 니네 주점 공급자예요. 이거 공급자예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공급자에게 이제 세금을 때렸어요.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빗 주점들이 반발해가지고 호빗 정부는 타협안으로 어떻게 했냐면 야, 너희들 말이 안 되겠다. 소비자한테 호빗 쪽들에게 세금을 떼려 했더니 호빗 쪽들이 막 반발하고 호빗 주점에게 세금을 떼려 했더니 호빗 주점의 공급자들이 막 반발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타협안이 뭐라고요? 절반씩 내, 이렇게 반반씩 내. 야, 너네 소비자들도 50% 내고 생산자한테도 50% 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나타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세 전가와 귀청 문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정부가 호빗 소비자에게 세금을 때리게 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조세 부과만큼 이렇게 하방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자, 만약에 정부가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렸습니다. 그럼 공급 곡선이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하방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반드시 그쪽 파트 체크해 보세요.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때리나 공급자한테 세금을 때리나 우리가 봤을 때는 법적인 형식적인 귀착이죠. 형식적으로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귀착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내는 사람들은 누가 냅니까? 라고 하면 그게 실질적인 귀착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경제적인 귀착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귀착,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좀 더 우리한테는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알고 있어요.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효과 똑같은 거 아십니까? 여기 보시면 소비자한테 이렇게 부과했을 때 공급 곡선이 있으면 여기가 0, 그 다음 여기가 2, 점점점점해서 여기가 1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가 0, 여기가 1,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야. 그리고 여기가 2 해서요.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조세 부과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고요. 0, 1, 2 내는 건 이거는 결과는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조세 부과는 떠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옳지 않은 것은 할 때 결론 자체가 뭐냐면 호빗에게 세금 부과하면 호빗의 부담을 더 증가한다? 아닙니다. 생산자한테 부과하나 소비자한테 부과하나 반띵하나 조세에 떠넘기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잖아. 생산자한테 아이스크림 또는 과자에 세금을 때렸어. 생산자한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가 그 가격을 소비자한테 떠넘기는 거야. 가격 인상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주택에다가 만약에 가격을 때렸어. 그랬더니 집주인들이 임대하는 사람한테 야 너네 좀 전세 월세 더 많이 내 떠넘기는 겁니다. 물론 장기로 가면 공급을 늘렸다 줄였다 못하게 되면 떠넘길 수 없으면 공급하는 사람이 다 부담하게 되고 결국은 탄력성이고 결국은 누가 많이 부담합니까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띵을 하던 공급자에게 부과하던 수요자에게 부과하던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똑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도 비슷한 문제이긴 합니다. 한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유류세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 차가 기름으로 달리는지 세금으로 달리는지 잘 모르겠다는 푸념까지도 막 나옵니다. 기름 휘발유에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서 그런가 봐요. 휘발유 1,000원을 주의하면 세금이 623원. 뭐야,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이네요. 즉 휘발유 가격의 세금의 60% 이상이 텍스라는 겁니다. 정작 휘발유 자체 가격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기름이 아닌 세금으로 달린다라는 말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가 이제 소비자한테 세금을 떼는 거와 앞에서 얘기한 건 똑같아요. 정부가 소비자한테 유류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텍스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소비자가 야, 이씨 정부 세금 때렸어 막 화를 낼 게 아니라 이 소비자가 당연히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차를 안 타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 휘발유를 파는 공급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손해라고. 그럼 이제 공급자가 일부 소비자의 가격을 깎아줘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소비자한테 내는 거니까 이게 D0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 찰나에 점점점점점 이게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비자 세금 내 했더니 소비자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서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니까 휘발유를 사용할 유인이 줄어들어.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점 1 가요.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 휘발유를 안 쓰면 안 되니까 원래 여기가 P0였는데 생산자가 가격을 깎아줘. 이렇게. 그래서 원래 얘가 500원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만큼 460원으로 가격을 깎아줬어. 텍스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하면 조세의 크기가 만약에 이만큼이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합시다. 1,000원이에요. 1,000원 여기서는 1,000원 이게 숫자가 너무 좀 커지니까 100원으로 합시다. 아무튼 요게 얼마인지 모르죠. 세금이 623만 원이에요. 600 숫자가 안 떨어지니까 그냥 100원이라 했어요. 자, 그러면 생산자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60원에 받았는데 소비자가 당연히 100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면 이만큼까지 세금을 부과한 만큼 여기가 012 이게 2죠. 012 이렇게 돼서 이게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야. 그럼 이게 피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56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요. 이거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되게 중요한 거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 부담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크기고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크기는 이렇게 돼요. 제가 길이는 표현을 했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게 60원, 생산자가 부담하는 게 40원 해서 그림을 좀 잘못 그려서 좀 이게 파란 색깔이 길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신문기사에서는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것처럼 하는데 소비자가 100%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생산자한테 일부 떠넘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유류세 부담이 공급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하면 우리 탄력성 얘기했잖아. 소비자가 어떻게 된다? 힘이 세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어떻게 풀었을 수 있냐면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이 뜻이야. 이해되십니까? 소비자가 힘이 셀수록 공급자가 많이 부담한다. 맞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공급자가 탄력성이 커야 힘이 센 거야. 공급자가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자가 힘이 없을수록 이 뜻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니까 공급자가 힘이 없으니까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음에 라번 볼게요.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유류세의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소비자가 비탄력적이니까 힘이 없을수록 소비자 부담이 커진다. 맞네.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번 볼게요. 유류세는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돌아가므로 그건 맞죠. 정부가 일정 부분 조세 수입을 가져가요. 여기서 얼마나 가져갑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 이게 조세 수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세금 내지 않으려고 피한단 말이야. 도망을 간단 말이야. 그래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그걸 초과부담인데 이게 바로 초과부담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excess burde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만큼 가는데 그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가져가. 이만큼은 가져가는데 여기 하얀 색깔 삼각형만큼은 가져가지 못해서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입니다. 이만큼이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렸고, 아마 여러분들은 좀 탄력성 계산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점탄력성 그걸 좀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잘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수요 공급과 관련된 몇 가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응용하는 거, 가격 상한제, 가격 하한제, 거기에 좀 맞춰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나가서 그쵸. 우리가 아까 봤던 농부의 역설이라든가 아니면 조세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 그거 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수요 공급에 대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선택이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